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알렉산더 C 카프하고 니콜라스 W 자미스카가 쓴 기술공화국 선언, 이 책의 발췌본입니다. 이게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도 했고, 또 무엇보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라는 그 유명한 기술 기업 있잖아요. 거기 CEO인 알렉산더 카프가 직접 참여해서 쓴 책이라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이 자료는 강력한 기술, 특히 소프트웨어가 우리 삶 아주 깊숙이 들어온 이 시대에 뭐랄까, 우리는 어떤 가치를 붙잡아야 하지? 인류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거든요.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현대 기술, 특히 소프트웨어 발전이 미국 사회나 그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떨 때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발췌본 속에서 저자들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주장, 그리고 날카로운 통찰들, 이런 것들을 잘 뽑아내서요. 당신께 가장 의미 있을 만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책이 단순히 기술 발전의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그런 종류의 책은 아니고요. 오히려 기술이 우리 사회나 문화, 또 정치, 그리고 국가라는 개념하고 어떻게 이렇게 서로 얽혀 돌아가는지, 또 때로는 왜 부딪히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데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췌본을 통해서 저자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이걸 좀 같이 곱씹어 보면서 그 속에서 당신께서 주목하시면 좋을 만한 지점들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파트, 소프트웨어 시대. 여기서부터 이제 실리콘밸리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그런 광고나 소셜미디어 중심의 실리콘밸리하고는 좀 다른 그 초창기 모습에 주목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자들이 강조하는 게 그거죠. 지금의 실리콘밸리랑은 달리 초기에는 개인 소비자를 위한 제품 이런 것보다는 국가적인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나 국방 관련 수요가 혁신을 이끌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페어차일드 반도체나 인텔 같은 회사들 말고요. 로키드 미사일 앤 스페이스나 웨스팅하우스 같은 방위 산업체들이 1950년대 실리콘밸리가 처음 생겨날 때부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죠. 사실 이런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버니바 부시가 이끌었던 과학연구개발국 OSRD라고 하죠. 이 OSRD의 성공 경험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과학기술 역량을 확 모아서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했던 그 모델이 전쟁 후에도 툭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정부, 특히 군의 역할이 생각보다 훨씬 더 결정적이었다, 이런 이야기군요. 하긴 인터넷의 시초라고 하는 아르파넷이나 GPS 같은 핵심 기술들이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달파 여기서 지원해서 개발됐다는 건 꽤 알려진 사실이긴 하죠. 책에서는 특히 1957년에 소련이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그 사건, 그 스푸트니크 쇼크 있잖아요. 그게 미국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AR파가 만들어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위기감이 기술 개발에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된 셈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그런데 저자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실리콘밸리가 이런 어떤 큰 목표보다는 당장의 상업적인 성공이나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소셜 미디어 같은 거요. 이런 데 점점 더 집중하게 되었다고 좀 비판을 해요. 그 결과로 초기에 실리콘밸리를 이끌었던 그런 거대한 비전이나 국가적 사명감 같은 것들이 좀 희미해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기술 역량이나 인재들을 다시 한번 국가적인 어떤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모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외침 같기도 하고요. 아, 실리콘밸리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기술 발전의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자, 그럼 다음 파트, 미국 정신의 공동화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기술 발전의 이면, 그러니까 미국 사회 내부의 어떤 정신적인 위기,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사회 문화적인 진단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자들은 현대 미국 사회가 어떤 공동의 목표나 가치를 좀 잃어버리고 정부나 대학 같은 전통적인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미국 정신의 공동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퍼진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비판 이론 같은 어떤 지적인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사상들이 세상의 어떤 보편적인 진리나 큰 이야기, 뭐 거대 서사라고 하죠.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을 좀 약화시키고 그 대신에 각자의 어떤 정체성에 기반한 정치, 즉 정체성 정치를 부추겼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 앨런 블룸이라는 학자가 쓴 미국 정신의 종언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걸 인용하면서 이런 흐름이 특히 인문학 교육을 약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좀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대목이 기억나네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서구 문명 과목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던 그 사례도 언급하고요. 대학 안에서 자유롭게 의견 교환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특정 이념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에 대한 우려인데 최근에 미국 명문대 총장들이 의회 청문회에서 겪었던 일들을 보면 이 주장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저자들은 이런 대학이나 뭐 지식인 사회의 경향이 그냥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신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경제적인 문제하고도 좀 겹쳐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밀레니얼이나 Z세대 같은 젊은 세대들이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책에 제시된 그래프를 보면 하버드 졸업생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안정적인 고소득 직종, 그러니까 금융이나 컨설팅 분야로 막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어떤 경제적인 불안감이 앞서 말한 제도적, 문화적 위기하고 딱 맞물리면서 사회 전체의 활력을 잃게 만들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기술 발전의 뒷면에는 이런 복잡한 사회적, 문화적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진단이군요. 그럼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저자들이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엔지니어링 사고방식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파트 3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죠. 네, 엔지니어링 사고방식. 이게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뜬구름 잡는 어떤 이론이나 이념 대신에 현실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데 집중하자.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무언가를 만들고 그걸 계속 시험해보고 또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실용적인 접근법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동물행동학자 콘드라트 로렌츠 있잖아요. 새끼 거위들이 태어나서 처음 본 움직이는 대상을 어미로 인식한다. 그 각인 효과. 그걸 발견한 게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추측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끈질기게 관찰한 결과잖아요. 또 카를 폰 프리슈가 꿀벌들이 엉덩이를 흔드는 그 춤으로 동료들한테 꿀이 어디 있는지 방향이랑 거리를 정확하게 알린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처럼요. 그러니까 복잡한 현상 그 자체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책에도 이 꿀벌 춤 그림이 나오죠. 이런 게 바로 엔지니어링 사고방식의 어떤 바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기계를 잘 만드는 그런 기술적인 능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네요. 사회나 조직이 부딪히는 복잡한 문제를 풀 때도 이런 접근법이 유효하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책에서 팔란티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그 급조 폭발물 IED 공격에 대응하는 걸 도왔던 사례가 나오던데 이게 딱 그런 예시인가 보네요. 정확합니다. 그 사례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데이터를 막 많이 모으는 걸 넘어서요. 지도 정보, 과거 순찰 기록, 폭발 사건 데이터, 심지어 현지정보원의 첩보까지 완전히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들을 하나로 싹 엮어서 실제로 위험을 예측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현장에서 도움이 되나? 실제로 작동하는가? 이걸 끊임없이 묻고 개선해 나간 거죠. 또 다른 예로 도요타 자동차의 OY 기법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라는 질문을 5번 계속 반복해서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진짜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방식이죠. 이런 어떤 실용적이고 반복적인 개선을 통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 이게 바로 엔지니어링 사고방식의 핵심이다 라고 저자들은 강조합니다. 이론보다는 실제,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중시하는 그런 현실적인 태도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파트, 기술공화국 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 진단하고 이 엔지니어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저자들이 궁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기술공화국의 모습은 과연 어떤 걸까요? 네,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앞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 같은 걸 제시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기술, 특히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AI,
같은 첨단 기술의 힘을 다시 국가적인 목표, 예를 들면 국방력을 강화한다든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든지 혹은 시급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하는 그런 공공의 목표와 다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 실리콘밸리가 이런 큰 그림에서 좀 멀어졌다고 비판했던 것하고 이어지는 맥락이죠. 그래서 정부, 특히 국방이나 정보기관하고 첨단 기술 기업들이 훨씬 더 긴밀하고 생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기 실리콘밸리의 성공 방식을 현대에 맞게 좀 되살리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인공지능 AI의 발전과 그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도 꽤 비중 있게 다루는 것 같군요.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 또 스스로 판단해서 공격하는 무기, 그 자율살상 무기의 윤리적 문제, 또 AI를 이용해서 사회 통제나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위험, 이런 우려들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국 같은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AI 개발을 멈출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맞아요. 안면인식 기술이나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을 둘러싼 윤리적인 논쟁도 언급하면서 결국 기술 발전하고 국가 안보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로 인한 부가 소수의 아주 잘 나가는 기업이나 특정 지역에만 너무 집중되는 현상. 예를 들어서 상위 몇 개 기술 기업의 시가총액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또 그런 기업들이 특정 도시에 막 몰려있는 현실, 이런 걸 지적하면서 이게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자들이 말하는 기술공화국이라는 건 단순히 기술적으로 강한 나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 자유, 개인의 권리, 민주주의 같은 서구 사회의 어떤 핵심 가치를 이 기술 시대에 어떻게 지켜내고 또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이 더 중요하게 깔려 있습니다. 기술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기술 유토피아주의라고 하죠. 이런 걸 경계하고 현실에 발을 딛고 책임감 있게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방안 중 하나로 소유주 사회, 오너십 소사이어티 같은 개념,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듣고 보니까 책 전반에 걸쳐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사례하고 인물들이 등장하는군요. 원자폭탄 개발을 주도했던 오펜하이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사회심리학 실험들 있잖아요. 밀그램의 복종 실험이나 애쉬의 동조 실험 같은 거, 또 에드워드 사이드나 앨런 블룸 같은 학자들까지. 와, 굉장히 폭넓은 지식들을 동원해서 논리를 펼쳐나가고 있네요. 네, 그만큼 기술이라는 주제를 단순히 공학적인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역사, 철학,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아주 광범위한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기술공화국 선언 발췌본을 통해서 기술 발전과 사회적 가치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국가적 목표와 기술의 역할에 대한 어떤 새로운 고민,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태도로서 엔지니어링 사고방식의 중요성, 이런 저자들의 주장을 좀 깊이 있게 따라가 봤습니다. 특히 현재 실리콘밸리와 미국 사회 전반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문제 제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 구조나 가치관, 심지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말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 기술이 국가의 운명과 우리 각자의 삶을 결정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해진다면 그 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그 과정에서 당신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빠르게 발전하는 이 기술의 힘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주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